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이슈 유효상입니다. 영화 기생충의 짜파구리,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달고나 등 K푸드는 컨텐츠를 통해 확산되고 이러한 유행은 또 하나의 컨텐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문화가 된 K푸드. 경제와 이슈, 오늘의 주제는 한국 F&B 산업 차세대 경쟁력은입니다. 글로벌 식품 시장 2020년 이후 연평균 7%대 성장세. 2021년 농수산식품 수출액 사상 최초 100억 달러 돌파. 농림축산식품부 K푸드 플러스 수출 2027년까지 230억 달러 목표. 신산업 푸드테크 글로벌 시장 연평균 38% 확대. 안녕하세요. 경제와 이슈 최은강입니다. 독일의 글로벌 리서치 전문기관 스태티스타는 글로벌 식품 시장이 2020년 7.1조 달러에서 2024년 9.4조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7%대 성장세로 식품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수치인데요. 한국 F&B 산업도 우상향 성장 사이클을 지나는 가운데 코로나19와 함께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첫째, 비대면 식품 시장의 가속화. 둘째, HMR 식품의 빠른 성장. 셋째, 배달 시장 확대에 따른 외식업의 재편인데요. 2022년 2월 기준 음식 서비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조 2,443억 원으로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2월과 비교했을 때 97.7%가 급증했습니다. 한편 K-콘텐츠 영향력 강화는 한국 F&B 산업의 또 다른 기회로 작용했는데요. 2021년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초로 100억 달러 돌파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K푸드 플러스 수출을 2027년까지 현재 2배 수준인 230억 달러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인데요. K푸드 열풍으로 한국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해외 시장 진출도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치킨 브랜드 BBQ는 2022년 6월 미국 내 가장 빠르게 성장한 외식 브랜드 25위 중 2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글로벌 식음료 시장의 급변하는 트렌드 속 한국 F&B 산업의 차세대 경쟁력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한국 F&B 산업 차세대 경쟁력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시선에서 말씀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권우전 웨이팅 리스트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K푸드가 해외에서 굉장히 선당을 하고 있는데 K푸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얘기가 F&B 산업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F&B 산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F&B 비즈니스는 푸드 앤 베버리지의 약자로서 간단하게는 식음료 사업이지만 관련하여 파생된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비즈니스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식품 제조, 음료 제조 기업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통적인 식당 및 음식점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 각광받는 푸드테크 기업들이 있는데요. 서빙, 주문, 설거지 등을 담당하는 로봇 사업, 그리고 예약 서비스, AI 추천 기반 서비스, 스마트팜, 스마트 키친, 대체육 등 다양한 푸드테크 관련 분야가 있습니다. 또한 배송 및 로지스틱스 분야가 있고요. 식음료의 배송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달 어플, 온라인 쇼핑몰 등의 플랫폼 기업들도 있고요. 이 외에도 주방, 직기류 회사, 인테리어 회사 등 기타 다양한 산업군들이 관련되어 있고요. 의식주 중에 식에 해당하는 만큼 일상생활과 밀접한 영향을 갖는 비즈니스라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하고 그런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이런 배달이라든가 간편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유행하면서 처음 듣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 전문 용어들 HMR이다, RMR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HMR은 홈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가정식 대체식품, 일종의 즉석 식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RMR은 HMR에서 파생되어 나온 용어로요. 레스토랑 밀 리플레이스먼트. 그러니까 외식 레스토랑의 인기 메뉴를 집에서도 즐길 수 있게 만든 대체 식품이라고 그러니까 보시면 무슨 됩니다. 호텔의 유명한 식당이라든지 뭐 홍대 앞에 유명한 맛집 거를 그대로 집으로 네, 맞습니다. 집에서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용어들은 어떻게 보면 HMR의 하위 분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밀키트는 사실 RTP라고 해서 Ready to Prepare, 또 손절된 식재료와 양념이 포장되어 있는 쿠킹 박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RTH라는 건 Ready to Heat, 가열하며 먹을 수 있는 제품의 상태의 제품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컵밥 혹은 즉석 죽 이런 제품을 얘기하고요. RTE 제품은 Ready to Eat이라고 해서요.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상태의 제품군, 뭐 샐러드, 편의점 도시락 이러한 제품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는 RTC, Ready to Cook이라고 해서요. 요리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상태의 제품군, 뭐 냉동 돈가스라든지 냉동 볶음밥 이러한 상품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이런 건데 용어를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 놨는데 네. 지금 그 코로나 이후에 그 간편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 확대가 되고 있는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F&B 전체 산업의 그 시장 규모는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나요? 전체 F&B 시장 규모는 10조 달러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규모 같은 경우에는 협의의 의미, 그러니까 식품 제조업과 음식점업들만 포함한 협의의 의미에서는 2021년 기준 300조 정도를 추산합니다. 그리고 외식업체 수로 보면은 2022년 기준 80만 개의 외식업체 수가 있고요. 이는 국민 60명당 한 개의 식당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국내에서도 보면 전통적인 뭐 CJ나 풀몬이나 이런 그 식품 대기업들이 있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F&B 비즈니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스타트업들이 이쪽에 진출하는 게 굉장히 활발한데요. 스타트업들이 어떤 분야에 들어와서 대기업들하고 경쟁 혹은 그 보완 관계를 유지하고 있나요? 사실 HMR의 원조는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오뚜기, 풀무원, CJ 제일제당이 공격적으로 들어와서 시작을 했고요. 작은 기업들은 사실 HMR에서 직접적으로 대결하기에는 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밀키트 쪽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밀키트 같은 경우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 그리고 신선 제품들이 위주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컬리 같은 데들이 이제 시작했던 거랑 네, 비슷한 맞습니다. 개념으로 보는. 네, 그래서 뭐 외국에서도 보면은 뭐 미국의 블루 에이프런이라든지 독일의 헬로우 프레시 같은 기업들도 유니콘 가치로 유니콘 기업이 됐던 예시도 밀키트 스타트업이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대신에 점점 밀키트 규모가 커지면서 대기업도 이제 점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출혈 경쟁이 점점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유니콘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지금 2023년 초 정도의 유니콘이 그 이쪽 F&B 쪽 관련된 유니콘이 한 60개 정도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그 딜리버리 쪽이고 대체 식품류라든가 이런 그 인프라에 관련된 것들이 좀 등장을 하고 있는데 특징적인 이런 그 유니콘들이나 이런 스타트업들 중에서 어떤 분야가 좀 굉장히 잘 성장을 하고 있나요? 기본적인 배송 플랫폼들은 지금 크게 성장을 하다가 성장세가 좀 주춤한 상황이고요. 임파서블 푸드 혹은 오틀리 그리고 비욘드 미트 같은 대체육 시장이 지금 각광받고 있어서 유니콘 기업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F&B 산업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국내 F&B 산업이 해외하고 어떤 그 차별에 대한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국내 F&B 산업은 훨씬 경쟁이 치열하고 트렌드가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맥도날드 지점의 개수보다 우리나라 치킨 가맹점 개수가 더 많다는 예시도 많이 들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정말 치열한 시장이고요. 사계절이 매우 뚜렷하다. 이것도 큰 특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한겨울이 러시아보다 춥고 한여름이 동남아보다 덥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이게 엄청 차갑고 엄청 뜨거운 그 음식을 모두 취급하는 나라가 정말 몇 나라가 안 됩니다. 네. 실제로 냉면을 보여주면 외국 사람들이 정말 신기해하는 분들도 많고요. 또한 음식료 제조업과 음식점업의 비율이 1대1 정도가 될 정도로 매출이 1대1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식당 음식점이 많은 환경도 특징적이라 할 수 있고요. 배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수준이고 뭐 24시간 운영하는 업장도 많은 점도 특이한 시장입니다. 또한 뭐 노래방, 또 주류 문화 등 우리나라 F&B 비즈니스의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F&B의 그 총화라고 할 수 있는 거가
그 프랜차이즈 같은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해외에서 브랜드들이 들어온 것도 있고 국내 브랜드들도 만들어진 게 있는데 해외에서 들어온 것 중에서 국내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 게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물론 스타벅스나 서브웨이 등 다양한 성공 사례가 있지만 제가 오늘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브랜드는 베스킨라빈스입니다. 네. 베스킨라빈스는 SPC 계열 BR 코리아에서 운영하는 업체고요. 아이스크림 항무지였던 80년대에 해당 브랜드가 사업을 전개해서 지금까지도 잘 영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1,720개까지 매장을 늘렸고요. 매출도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재밌는 점은 지금 아이스크림 빙가 업계가 상당히 힘듭니다. 아동 청소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대체재가 다양하게 나오면서 역사적으로 가장 힘들다고 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고무적이고 잘하고 있다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공 요인을 보면요. 무엇보다도 젊은 트렌드에 맞춰서 상품을 개발하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지화에 정말 잘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실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면 계절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출이 꾸준할 수가 없는데요.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아이스크림 케이크 메뉴를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SPC 계열은 파리 바게트와 파리 크루아상을 운영하는 업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그 아이스크림 네. 케이크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서 역수출이 된 건가요? 네, 원래도 미국에 있긴 했지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한 거죠. 그래서 SPC 계열의 제빵 노하우를 접목시켜서 대히트를 쳤고요. 그게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역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현지화 사례의 좋은 예시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해외 브랜드가 마스터 프랜차이즈 권한을 가진 한국 본사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어서 가능했던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외국 브랜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국내 브랜드 중에서 국내에서 성공을 하고 해외 나가서까지 잘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많은 성공 사례들이 이제 보고되고 있긴 했지만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이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제대로 이제 수익을 냈던 경우는 많이는 없긴 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또 코로나19와 함께 어떤 시장이 또 초기화되어 있던 느낌도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 좀 성공 사례가 보고되어진 게 베트남에서 롯데리아가 20년 만에 흑자를 낸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게 현지화에 성공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필리핀에는 사실 그 맥도날드와 버거킹도 이기지 못하는 졸리비라는 버거 기업이 있습니다. 동남아 사람들은 빵이라든지 샐러드 이런 음식들을 좋아하는데 이 졸리비에서는 버거집이지만 빵도 판매를 하고 샐러드도 판매를 하고 심지어는 스파게티도 판매할 정도로 현지화 시켜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롯데리아가 전략을 펼쳤고 20년 만에 이제 흑자 전환을 하고 지금 2022년 기준 가맹 점수를 246개까지 늘린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 MBC에서 그 한국 K푸드의 열풍 미국에서 불고 있는 것도 그 방영이 된 적이 있었는데 떡볶이라든가 이런 게 집중 조명이 됐었는데요. 네. 그 BTS의 한 멤버가 떡볶이 먹는 거가 방영이 되면서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그런 대기업들 말고 스타트업 브랜드들이 나가서 성공한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스타트업 브랜드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이름이 없던 본촌 치킨이 사실상은 해외에서 웬만한 저희 메이저 브랜드보다도 훨씬 운영을 잘했던 예시가 있습니다. 그러한 예시가 보여주는 게 굳이 브랜드보다는 현지화 전략과 실행성으로 충분히 문을 두드려 볼 만한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촌 치킨은 주로 미국에서 성공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네. 브랜드죠. 네네. 그러면은 요새 우스갯소리로 저런 게 있더라고요. KFC가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아니라 코리아 프라이드 치킨이다 네. 그래가지고 얘기들을 그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우리나라 치킨이 오히려 역으로 수출이 돼가지고 굉장히 그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나라 브랜드가 현지화를 해외 진출해서 잘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현지화를 잘한 부분도 있지만 한류와 함께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접합점이 더 많아진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사실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여지는데요. 우리나라의 치킨을 외국 사람들이 먹어봤을 때 거의 대부분 엄청난 만족을 하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은 사실 저희가 현지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를 좀 더 알려서 접점을 많이 만들고 이걸 그대로 가져가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F&B 산업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프랜차이즈 열풍도 불고 있는데요. 그런 그 열풍의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넘어가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23.9%나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주목해봐야 할 데이터는 한식 업종이 1년 만에 39.8%나 증가했다는 점인데요. 사실 이는 배달 시장이 팽창하면서 한식 업종, 그 소규모의 한식 프랜차이즈가 많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매출 등의 질적인 증가는 아니고 소자본 창업 등 개수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코로나 이후에는 오프라인 프랜차이즈 매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급속도로 늘면서 프랜차이즈 열풍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튜브나 SNS에서 프랜차이즈 점주 및 자영업자들의 성공 사례를 공유받을 수 있는 채널들을 수시로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좀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얼마를 벌고 얼마가 투자를 했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도 공유받을 수 있고요. 또 사실 프랜차이즈에서는 대표의 성향도 되게 중요한데요. 프랜차이즈 대표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철학과 관점으로 이러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공유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이 많이 생겨서 프랜차이즈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 가맹 그 본부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브랜드들이 많이 그 뜨고 있는데요. 그런 일반 사람들이 프랜차이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어떤 브랜드가 뜨면 내가 그 브랜드를 창업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맹 본부가 수익이 많이 나는 거가 곧 가맹 점주가 돈을 번다고 이해를 하면은 안 되겠죠. 어떤 둘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점에서 매출이 1억 이상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심각한 경우에는 적자를 봤던 가게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매출적인 데이터만 보시고 너무 접근하면 안 되고 원가 그리고 순이익적인 부분을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그 홈페이지나 그런 자료에서는 그 자료들이 너무 이상적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실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공정위의 정보 공개서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 이상으로 지금 똑같은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점주를 직접 만나본다라든지 그런 부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을 키워 오시고 그랬는데 내가 가맹 본부를 하나 만드는 거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브랜드를 좀 띄우고 싶고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현재는 브랜드 개발에 있어서 두 가지 큰 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전할머니 맥주나 뭐 메가커피처럼 매출 극대화의 다점포를 이뤄낼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던지요. 혹은 브랜드와 IP에 집중한 소점포 전략으로 브랜드가 강한 소점포 브랜드를 만들던지 이러한 전략의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공정위의 그 프랜차이즈 그 정보 공개서를 보면은 그 프랜차이즈 그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이러한 열풍의 장점이나 어떤 부작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2019년도에 6천 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있었고요. 2022년에는 프랜차이즈에 등록된 브랜드 개수가 12,000여 개입니다. 갑자기 너무 많아졌다는 부분이고요. 뭔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특히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본사에 있어서는 본사를 의심해보고 경계해야 하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내실을 무시한 채 본사의 목적에만 충실한 브랜드인지 점주와 함께 상생하며 오랫동안 갈 수 있는 브랜드인지 옥석을 꼭 가려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비유가 적절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카페베네의 경우 1,000개의 매장을 만드는데 5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100개의 매장을 출점하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스타벅스는 1,700여 개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내실 있는 브랜드와 함께 하는 게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낄 수 있는 사례인 듯합니다. 그러면 그 코로나 이후에 이런 그 트렌드 마케팅 전략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에는 배달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해서 매일 먹던 음식의 소비가 확연히 증가했습니다. 콕 집어서 얘기하자면 한식류의 매출이 많이 늘었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집에서 먹지 못했던 음식 그리고 고급스러운 음식 굳이 표현하자면 외국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집에서 만들어 먹기 힘든 디저트 혹은 베이커리의 판매도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배달 플랫폼이나 간편식이나 로켓 배송 같은 것들이 국내에 굉장히 활발한데요. 이런 것들이 F&B 산업의 핵심 자리를 잡고 있기는 한데 이게 어떤 변화를 주고 있나요? 당연히 HMR 시장이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특히 RMR 시장의 급격한 발전을 가져올 거라 생각합니다. 숙성도라는 고기 전문점이 있는데요.
2개월 전에 새로 출시한 RMR 제품이 200만 개 이상의 판매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오프라인 매장에 가맹점 개수가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성공의 척도였다면 이제는 소규모 혹은 단일 점포지만 브랜드 파워를 이용하여 RMR 시장 혹은 온라인 등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기에 앞으로는 점점 이런 탄탄한 기획력을 갖춘 소규모 단일 브랜드들이 많아질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F&B 쪽에서 수익성이 많이 나타날 만한 이런 업종이나 분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수익성이 높은 건 당연히 음료 분야가 높고요. 식당 부분을 한정해서 말한다면 사실 요즘에 원물 가격이 급등해서 커피 수익률 포함 주류 수익률도 사실은 많이 낮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나마 모든 업종을 통틀어 봤을 때는 주류 쪽의 수익성이 확실히 높고요. 흔히 업계에서는 음료 원가가 30%가 넘으면은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음식 원가는 30%가 넘으면 매우 저렴한 편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베이커리를 끼고 있는 카페들의 수익성도 좋은 경우가 있는데요. 테이크아웃이 가능한 업체의 경우에는 굳이 홀을 갖고 있지 않아도 홀 영업 없이도 3억, 5억 그 이상의 매출을 내는 그런 공장형 베이커리 카페도 수익성이 좋은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F&B 산업의 트렌드는 어떤 그 핵심적인 요소가 자리를 잡을까요? 대외적으로는 K 한류와 함께 국내 F&B 비즈니스의 해외 진출이 그 어느 때보다도 빨라질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및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인건비와 오퍼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급선무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인력난이 너무 심해지고 있고 그 인건비도 계속 오르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뭐 서빙 로봇, 어떤 오퍼레이션 등의 기술 발달이 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전문가들이 동일하게 지금 얘기하는 게 양극화 트렌드를 첫 번째로 꼽는데요. 이는 예전처럼 어떤 계층의 양극화는 아니고요. 동일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쩔 때는 짠테크, 어쩔 때는 플렉스 소비를 하는 것처럼 이중적인 소비 패턴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사람들은 오프라인에서 하는 활동 하나하나 경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행복한 경험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경험에 더 큰 가치를 보유하고 있고 한 끼를 먹더라도 제대로 먹는 부분, 그리고 오픈런도 혹은 웨이팅도 즐겁게 본인의 SNS에 올리면서 기다릴 수 있는 부분이 경험을 중시하는 부분도 이런 양극화와 같이 함께하는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F&B 시장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M&A 시장도 덩달아서 굉장히 활발해졌었는데요. 지금 그 M&A, F&B M&A 시장은 어떤가요? 국내 M&A 시장은 사실 2011년도 놀부가 모건 스탠리에 1,200원에 인수되면서 국내 외식업계 사모펀드 자본이 처음 투입되었습니다. 그 이후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고요. 최근 M&A 시장은 사실상은 좋지는 않습니다. 해외 메이저 브랜드 포함 다양한 F&B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에 장기간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고요. 매각에 있어서 브랜드와 시장 간에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동원산업의 맥도날드 인수 포기했던 예시가 있는데요. 높은 매각가와 매장 운영 지침 등의 세분 조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M&A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건 이런 어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M&A 시장에서 인기 있을 만한 브랜드들은 현금 흐름이 당장 좋은 기업들을 위주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 어필하고 많은 지점을 갖고 있고 평균 지점 매출이 높은 그런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M&A 시장에서는 인기 있는 브랜드로 만드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요,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그 F&B 쪽에 투자 자금이 그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자금이 들어가는 좋은 사례가 최근에도 발생한 게 있었는데, 어떤 F&B 쪽에는 그 투자 자금이 그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그 사례를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시청자분들께서 F&B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지난해 노티드 다운타우너 등의 유명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는 GFFG가 300억 원 규모의 첫 투자를 유치한 부분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투자 혹한기임에도 불구하고 3천억이라는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부분인데요. 물론 exit 금액은 아니고 가치평가 액수이긴 하지만 그만큼 높게 평가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GFFG는 브랜드 기획사라는 부분인데요.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가맹점 대신 브랜드를 많이 갖고 있고요. 프랜차이즈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일반 프랜차이즈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직영점을 고수하고요.
두 번째로는 점포수를 제한합니다. 브랜드 감성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면 지역이 아무리 상권이 좋아도 출점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규모를 키우기보다는 소수의 열렬한 팬덤을 지닌 방향성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 큰 볼륨을 만들기에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커머스와 IP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GFFG는 컬리와 함께 밀키트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고요. 노티드에서 보여준 IP 비즈니스 기회는 노티드는 단순한 도넛 브랜드를 넘어서 캐릭터 IP로 충분히 성공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많은 콜라보로서 이미 그 성공을 증명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F&B 산업 차세대 경쟁력이라는 주제로 식음료 산업의 현안과 미래 트렌드를 통해서 우리나라 F&B 산업의 차세대 경쟁력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는데요. 차별화된 인사이트를 주신 권우전 웨이팅리스트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2010년 개봉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영화의 제목인데요. 주인공이 행복을 찾아 떠나면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여정이 신나게 먹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먹거리는 일상의 에너지를 회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요. 빠르게 변화하는 F&B 산업의 트렌드 속에서 일상의 에너지와 경제적 에너지를 함께 끌어올릴 기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이슈 유효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